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콜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화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카메라에서 몇 메가픽셀이네, 뭐 이렇게 말하는 화소, 이 화소에 대해서 지난 이 디카가 발전해온 20년의 발자취를 따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무엇이냐 이러면은 이 화소의 발전이 생각보다 많이 더디다. 그러니까는 이 화소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이제 빨리 가시고,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3사, 그러니까는 캐논, 니콘, 소니 이렇게 이제 3사의 풀프레임 카메라의 화소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화소가 더디게 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화소라는 게 디지털 사진에서 의미가 있는 건지, 거기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제 고급 카메라들, 그러니까는 이제 프로페셔널을 겨냥한 카메라들이 대체로 5천만 화소 이하의, 주로 2,400만 화소도 있고, 아직도 최근에 나온 카메라들 중에서 5천만 화소 이하의 화소를 주로 사용하는 풀프레임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5천만 화소면은 이거 차고 넘친다, 이거 뭐 편집하려면은 컴퓨터부터 바꿔야 된다, 막 이렇게 말들을 하면서 이 화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그러운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뭐 초점이라든지 자동 초점 말씀드리죠. 이 오토포커스, 이 자동 초점이 조금이라도 느리면은 거기에서는 엄청난 불만과 뭐 이런 것들을 뭐 표현을 하지만은 이 화소만큼 이 너그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이 화소라는 게 이 사진에서 크게 의미가 없나, 특히 디지털 사진에서 의미가 없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카메라와 직접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을 보자면은 지금 2억 화소짜리 스마트폰도 있죠. 그리고 1억 화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게 실제로 이걸 까놓고 보니까는 이게 진짜 1억 화소에 걸맞는 그런 화질을 보여주지는 못했죠. 왜냐하면은 이 풀프레임이 이만하다고 치면은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센서는 요만하기 때문에 이만한 것과 요만한 것에 일단 물리적인 차이가 너무 크고, 또 이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 화소가 전부가 아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소가 1억 화소, 2억 화소 이렇게 휴대폰에서 늘어날 수 있는 그 바탕이 뭐냐 이러면은 그 화소를 처리를 할 수가 있는 프로세스, 그러니까는 CPU의 성능이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풀프레임 카메라 시장에서 이 화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애는 누구냐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 프로세스 개발 능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스마트폰이 처음으로 나온 지 15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이 15년 동안 휴대폰에 들어가는 프로세스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죠. 비약적인 발전을 해가지고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데스크탑 CPU를 능가하는 그런 성능을 가진 그런 프로세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어마무시한 화소를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은 이 카메라는 그만한 능력이 되냐, 그거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는 지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측정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카메라에 들어가 있는 데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벤치마킹 툴을 갖다가 인스톨을 해가지고 그거를 측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일반인 수준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카메라에 도대체 매년 이 프로세스가 발전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게 얼마나 좋아졌는지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는 없잖아요. 객관적인 지표는 없고, 또 보면은 이 카메라용 프로세스의 개발이 더디고 이게 많이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게, 이 프로세스를 개발을 빨리빨리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버전 나올 때 같은 프로세스를 두 개를 넣어가지고 이제 듀얼 프로세스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버전을 내주고 뭐 이런 식이 카메라 업계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화소의 발목은 이 카메라에 들어가 있는 프로세스가 붙잡고 있다.
그러면은 이 센서 이 자체는 충분히 개발할 수가 있느냐? 이 풀프레임의 1억 화소짜리 물론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도 휴대폰에다가 요만한 데다가 2억 화소까지 때려 넣는 이런 집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은 이 풀프레임에서 1억 화소라는 게 지금 6,100만 화소까지 나왔잖아요. 6,100만 화소에서 이게 조금입니다. 그러니까는 크기로 보자면은 6,100만 화소가 요만하다가 치면은 1억 화소는 조금 더 큰 거예요. 요만한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가 숫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 디지털 카메라가 최소 20년 이상 발전을 해 왔는데 6,100만 화소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센서 자체를 풀프레임 크기에 1억 화소 넣는 거는 1도 아니다. 지금에 와서는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 대신에 이거를 핸들링 할 수 있는 카메라의 프로세스가 제가 봤을 때는 만들기 힘들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 핵심인 이 화소가 전부냐? 그러면은 당연히 이 화소가 사진에 미치는 영향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 스마트폰에서도 보셨다시피 2억 화소, 1억 화소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 풀프레임 2,400만 화소보다 이 사진이 못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이 품질 자체는 낮은 거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소가 이 사진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니에서 나온 알파 9 2라든지 아니면은 알파 7 R4 같은 거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서 본다면은 이 해상도 차이는 어마무시하죠. 물론 알파 9 2의 센서가 가지고 있는 수각 면적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 픽셀 자체의 노이즈가 적은 건 사실이지만은 이 알파 7 R4 같은 6,100만 화소짜리는 이거 하나에 들어갈 센서가 들어가는 자리에 최소 3개 이상의 센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센서가 받는 데이터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요즘처럼 후반 작업에서 뭐 노이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과거에 비해 가지고 과거 뭐 2, 3년 전에 비해서도 비약적으로 이거를 보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있고 앞으로는 이런 소프트웨어의 파워가 훨씬 더 강력해질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조건에서든지 6,100만 화소짜리 알파 7 R4가 이 알파 9 2보다는 훨씬 더 고해상도의 사진을 만들어 준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나 이게 더디냐, 이게 발전이 얼마나 더디냐, 이거를 갖다가 제가 표로 봤는데, 2000년부터 지금 2021년이죠. 2021년까지, 이 세계사, 이 캐논, 니콘, 소니 세계사에서 나온 풀프레임, 모든 카메라, 풀프레임 카메라의 거의 대부분을, 전부 다 여기다 도표해 넣었어요. 그래서 세로 축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화소예요, 화소. 그러니까 50이라는 말은 5천만 화소, 20이라는 말은 2천만 화소, 그리고 가로축은 연도죠. 자, 그래서 이제 최초의 풀프레임 카메라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이제 나온 거죠. 2002년도에 나온 이 D1S라는 게 이제 최초의 풀프레임입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풀프레임 틱한 그런 카메라들은 이제 주로 이제 크롭이었죠. 약간 크롭이라든지 뭐 조금 많이 크롭이라든지 크롭이었기 때문에 실제 풀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카메라는 이제 1DS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DS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004년이 되어서 드디어 이제 1,500만 화소 넣는 한 1,600만 화소 정도의 이 풀프레임 카메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05년에 캐논의 5D가 나오면서 이때부터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카메라 시장의 디지털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5D가 약 한 1,300만 화소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당시에 이 정도 화소만 하더라도 압도적인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2005년이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 별로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2005년에 나온 최고의 휴대폰 카메라들 이런 것들이 뭐 640에 뭐 380 뭐 이런 식의 화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몇백만 달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화질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부터 이 5D의 성공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 카메라들이 마구 쏟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니콘도 이때부터는 이제 카메라를 D700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5D에 대항을 하기도 하고 D3 같은 경우에는 캐논의 1D 시리즈나 니콘의 D1 시리즈나 뭐 한 자리 숫자 얘네들은 이제 프레스 바디라 그래서 화소보다는 이 그 속도에 초점을 맞춘 특수 기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해상도, 이 화소에 초점을 맞춘 것들은 OD 종류였죠. 그래서 OD 마크 2가 2008년에 나오는데 약 4년 동안 얘가 한 2100만 화소 정도 되잖아요. 2100만 화소 정도 되니까는 1300만에서 OD가 1300만에서 그래도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죠. 2배 가까이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소니가 이제 미놀타를 완전히 인수를 해가지고 미놀타의 다이낙스 그 시리즈를 이제 네이밍만 가리려 해갖고 알파 900을 내놨죠. 알파 900을 내놓고 그 다음에 뭐 알파 850 뭐 이런 것들을 알파 시리즈를 쭉 내놨는데 이때가 이제 소니가 최고 해상도였는데 이때가 한 2,400만 화소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때만 해도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꼽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때 굉장히 카메라가 최고로 잘 팔리기 시작할 때가 이때쯤이었죠. 이때쯤이었는데 이때 카메라가 가장 잘 팔릴 때는 의외로 이때는 풀프레임의 신제품이 거의 안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기가 2019년부터 12년까지 약 3년간 이 카메라에 공백기가 있어요. 이거는 저도 표를 만들면서 조금 논란 지점이었는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었다. 왜냐하면은 한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 우리나라에서는 한 2010년 가까이 요때쯤에 본격적인 이제 스마트폰화가 됐죠. 스마트폰이 이게 완전히 보급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그냥 카메라들이나 이런 걸 완전히 밀어내고 그 노키아도 날아가는 그 시점이 이때쯤이니까 이때 뭐 굉장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 뒤에 나오는 카메라들도 뭐 특별히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엄청난 고민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2012년도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전체적인 이런 것들 화소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드디어 이제 3600만 화소짜리 카메라가 등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했죠. 2400만 짜리들이 이제 3600만이 되었으니까 이때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이때부터 니콘이 소니의 그 센스를 받아가지고 쓰기 시작하면서 니콘이 사실상 이 센스 개발을 포기하게 됐다. 얘네들이 2009년부터 이 2012년까지 3년간 고민을 한 게 센스 개발을 포기하는 걸 고민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D800이라든지 7R이라든지 뭐 D810 얘네들은 전부 다 3600만 짜리들이죠. 얘네들이 이때 당시 최고 화소의 카메라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캐논 같은 경우에는 OD 마크 3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때가 이제 2400만으로 거의 화소 변화는 없었죠. 얘네는 이제 횡보를 이어갔다 이렇게 그냥 옆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밑에 있는 얘네들은 이제 프레스급 바디들이고, 그 다음에 알파 7S 같은 경우에는 특수바디죠. 이거는 동영상에 이제 최적화된 특수바디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그 사진에서는 그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그 프레스 바디, 얘네들도 일종의 특화된 장기가 있는 애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캐논이 ODSR이라고 하는 이 거의 5천만 화소짜리 카메라를 내놓으면서 세간의 주목을 엄청나게 받게 되었죠. 이때 이제 3,600만 달이었는데 역시 이 지방이다, 역시 캐논이다 이라고 5천만 화소의 마무시한 이런 카메라를 내놨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 손을 벌리고 이 카메라를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게 진짜 이 센서 이 네이티브로 5천만이 맞나 이런 생각이 지금도 저는 들 정도로 화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OD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 ODSR의 실패로 인해 가지고 이 고화소에 대한 이 고화소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논 같은 경우 특이하게 지금까지도 이 고화소 바디를 거의 내놓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이제 캐논 R5 같은 경우 4,500만 정도니까는 이거는 이제 요즘 분위기를 맞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아무튼 이 2015년도에 있었던 이 ODSR의 어떤 트라우마가 지금 캐논에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캐논 내부에서 누가 우리도 고화소 개발 한번 하죠 이러면 야야야 너 저 ODSR 만드는 어디 갔는지 알아? 이러면서 쭈빼기
그 회사분이 그렇게 바뀐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뇌피셜로 추측을 해봅니다. 추측을. 이게 전혀 뭐 내부 사정 모르죠, 저는.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D850이 나왔죠. 이게 2017년에 D850이 나왔어요. 2017년 이게 나와가지고 이제 대충 이제 4,500만 달러가 이제 일반적인 카메라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니콘은 이 4,500만에서 지금까지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콘은 지금 2017년부터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 ODSR의 이 트라우마로 인해 가지고 OD 마크 4 같은 경우에는 3천만으로 나오죠. 3천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이 화질로 승부하던 이 바디들하고는 어느 정도 갭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이제 6100만 화소, 지금도 현존하는 최고 화소의 이 카메라가 이제 소니에서 알파7 R4라고 나오는데, 이게 아직 신제품이 나오지를 않고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냥 6100만 화소가 최고 화소인데, 그 다음에 나온 카메라들이 이제 대체로 고화소들이 꽤 나왔어요. 그래서 이 파나소닉이 최초로 이 미러리스,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로 진출한 S1R 같은 경우에는 이제 4700만 화소, 4,700만 정도 되고, Z7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4,600만, 4,500만 요 정도로 나오고, Z7-2가 또 나왔죠. 얘도 그대로 똑같은 화소라고 볼 수가 있고, R5 같은 경우도 4,500만으로 요런 분위기를 맞췄다. 그 다음에 소니가 만든 이 어마무시한 알파1 같은 경우에도 5천만 화소를 찍어줬다. 이렇게 보면은 고화소 쪽이 뭐 크게 발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그 다음 바디들이죠. 그 다음 바디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갭들보다 훨씬 더 갭이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간 중급형 바디들, 이 중급형 바디들은 전혀 발전이 없이 거의 7, 8년 동안 횡보를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제가 봤을 때 맞다고 봐요. 그래서 Z6라든지 뭐 Z5 이런 것들도 그렇고, R3, 뭐 R6, 그 다음에 알파7 마크 3 이런 애들이 전부 다 2,400만에 갇혀 있다. 이게 2,400만이 언제적 2,400만이냐? 그러면은 거의 10년 전에 2,400만이 지금도 그대로 횡보로 이어지고 있다. 이 말은 더 이상 이 카메라 업체들이 이 화소에 대한 욕심을 버린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보자면은 뭐 고화소들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으니까는 뭐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어떤 개발을 하는 회사다 이러면은 얘네들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여기에 있어야죠. 그래서 비슷한 갭을 유지를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때 당시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영상이 있죠. 영상 같은 경우에는 화소가 작으면 작을수록 2,400만도 많죠. 그래서 화소가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조금 있지 않았나.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의지의 문제가 크다. 특히 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에 다 몰려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는 조금 이 중급형이라도 사진에 좀 특화된 바디가 있고 영상에 좀 특화된 바디가 있고, 이렇게 강하게 개성이 나온 게 아니라 한 군데 다 몰려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좋지 않은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래도 발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은 이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이 기울기를 보자면은 휴대폰하고 비교했을 때 휴대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라갔죠. 저 지상 끝까지 지구를 뚫고 올라간 이런 분위기라면은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멀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모든 카메라들이 초고화소로 갈 필요는 없지만은 이 카메라 브랜드마다 한두 개 정도는 이 고화소, 고화질을 지향하는 그런 바디 를 내놓는 게 올바른 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위해서 옳은 일이 아니냐. 물론 이게 뭐 회사의 이익과는 관계는 없지만은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이 카메라 업체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먹고 살려면은 그 길만이 답이 아닐까. 특히 이 기술 기업 같은 경우에 기술 개발을 게을리하면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